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했는데요. 월간 상승폭을 4월과 대비하면 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의 인플레이션이 여름까지 지속된다는 우려가 시장에 만연하고 있는데요. 6월 FOMC 회의죠. 오늘 밤에 열립니다. 최근 역사상 가장 중요한 FOMC 회의라고 하는데요. 내일 새벽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주시하면서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무적의 수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비트필승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6월 15일인 오늘도 비트코인은 이제 약소하지만 이제 하방의 압력세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일이 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지지선도 뚫린 상황인데다가 현재 악재성 이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약세한 하방의 압력이 가해지는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희일비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젖어들지 못하고 시장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투자가 아닌 투기할 확률이 다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보다도 오늘 이제 당장 내일 새벽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 이후부터 방향성 잡힐 때 다시 차근차근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혹은 지금 이제 매수 접근 혹은 물탈 시점을 찾아보신다면 발표 이후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시작하셔도 되니까 지금 일상생활에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부터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그 부분 챙겨 가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많이 내려왔죠. 시장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어느새 바닥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고민과 걱정을, 혹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은 좀 많이 위에서 많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최후의 지지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근데 저는 여기가 조금 저점 혹은 마지막이지 않을까, 마지막 하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점 몇 프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됐던 점이 시장이 예측했던 거 0.8% 상승폭이 그대로 나왔지만 저번 달과 대비를 했을 때 저번 달은 그래도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나 했지만 그것보다 더 다시 또 상승폭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밤새 또 우리 어제 오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코인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10% 20% 이렇게 달리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코인들이 어제 오른 게 오늘 만약에 10% 올랐다. 오늘 갑자기 이게 그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된다라면 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 14%, 15% 올랐던 코인들이 오늘은 2%, 3%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왔던 거를 그대로 뱉어내는 시장이 아니구나. 들어와서 그러니까 호들이라고 하죠. 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 뜻은 무엇이다. 사람들이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악재가 더 있을 거잖아요. FOMC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악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무시하고도 선반영된 시장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이 바닥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한수님께서는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저와 같이 기사로 확인해 볼 건데요. 함께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D가 지난 13일이죠. 1달러 패깅이 깨졌습니다. 따라서 트론은 현재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무브투원 서비스 스테픈이 중국의 규제 강화와 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시장의 침체가 맞물리면서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골드만삭스 첫 이더리움 파생 상품 거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출범 소식이 있었는데 난이도 폭탄 처리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썰전 주제는요. 장기 투자로 모아가기 좋은 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실 건데요. 어떤 전문가님 먼저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알트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말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외에서도 물론 코인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섹터를 나눌 수 있단 말이죠. 나눌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모아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좀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좋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아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진 특성, 그다음에 가지는 가치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금이라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금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 이더리움 나중에 갔을 때 정말 좋은 이 이더리움은 없으면 안 된다. 모든 코인들이 이더리움에 의해서 알트코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을 전기라고 해요. 그럼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럼 나는 금을 살까 전기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특징과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특징을 조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일단 비트코인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의 첫 번째 종목이잖아요. 클래스가 높은. 그다음에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실적을 나타낸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투자 부류의 한 종목이었다.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이 2009년에 처음 거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때만 해도 1센트 미만의 가격으로 우리가 그 비트코인 이거 모아서 피자 사 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피자 사 먹은 걸 후회하시겠죠. 그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이 걸쳐서 10년이 흐르니까 지난해 11월 69,0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거는 몇천 배라고 하기도 몇만 배가 돼버렸으니까요. 몇만 배 이상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 비트코인 이게 장투로 가져가기엔 정말 좋은 종목이다 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또 빼놓고 갈 수 없어요. 이더리움도 솔직히 말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더리움은 2015년 3달러 미만에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서 7년 만에 약 1100배까지 올라갔죠. 11월에 4,890달러 정도까지 올라감으로써 1,100배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이 1,100배가 어느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 거를 좀 비교해 보자면 이제 애플과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지금 현재는 시총 1위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이 애플이 1,100배, 그러니까 1,100분의 1로 가면 이게 24년 전인 1998년도에 애플 가격이랑 비슷하다. 애플은 24년 동안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더리움은 7년 만에 그 가격을 이뤄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4배 이상의 연도를 줄여가면서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더리움도 장투로 아주 적합한 코인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사이의 유사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더리움은 전기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앞에 지금 이 순서에서는 제가 간단히 이 두 개 지금 이 서로 어느 정도 장투의 가치가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 코인한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비트필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무래도 일단 장기적인 투자로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비교적 다른 알트들에 비해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투자 관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이 정의를 설명드려 본다면 가장 큰 상승폭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가장 먼저 상승할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설명드려본데 저 또한 동의를 해보면서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 중앙체제 시스템을 벗어나서 매파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근데 현재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냐,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왜 중점이 되냐라고 설명드려본다면 일단 주식, 그러니까 우리 한국 코스피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코스피가 우상향할까요? 대부분은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떨어질 때도 삼성전자 떨어질 때도 상한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섹터 자체가 이제 증시에서는 다양하기도 하고 또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보다는 대부분이 가치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대부분 같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저는 디파이까지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탈중앙 우리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탈중앙화적인 화폐 혹은 자산으로서 우리가 투자 관점을 인용하는 것처럼 이 디파이 시장도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꼭 앞으로서도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디파이 섹터도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접근 모아가는 식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현재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증시로 분류되지도 않고 이런 법적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최근에 웨이브를 사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흐름을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적인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 일으킨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되고 있는 시점은 바로 프로젝트 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누구일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어떤 디파이를 이용한 사례가 되겠는데 이제 웨이브의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디파이로서 예치해서 이제 담보를 받아서 이제 대출을 진행한 다음에 더 큰 자산을 가지고 웨이브의 가격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담보를 맡기고 이제 더 큰 대출을 받으면서 이런 식의 악순환적인 반복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디파이 생태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파이 섹터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지만 현재 이제 아무래도 예측되는 시점은 법적인 제공 틀이 그러니까 제공이 됐을 때 그 시점에서 디파이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되면서 우리가 탈중앙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예측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승님께서는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의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좋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또 디파이 섹터까지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인한수님께서 비트코인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의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앞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냥 뿌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다른 알트들도 같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암호화 자체만의 이제 상징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흔들린다라는 뜻은 그냥 사람들은 이꼴 암호화폐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가지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약간 아마 이 암호화폐의 통화의 좀 중요한 특성을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뭐 근본 위제라고 해요. 뭐 근본 위제가 통화의 표준을 통화의 표준 단위가 금으로 이제 연계된 화폐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근본 위제 비트코인을 근본 위제로서 활용을 함으로써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의 화폐 제도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흔들려서는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 비트코인도 결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을 거고요. 뭐 쉽게 말해서 뭐 구찌라는 이런 명품이나 뭐 그다음에 시계 브랜드, 그다음에 뭐 항공, 그다음에 이런 곳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기업들도 우리가 소매하는 분들도 암호화폐를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많고 가격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하려는 계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고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도지코인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뭐 이 도지코인도 이 테슬라를 구매할 때 도지코인을 통해서 이 결제를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소수의 뭐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회사가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세력들이 들어왔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도 했다. 왜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 이더리움도 있는데 비트코인일까요? 그 좀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 많은 기업들이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이 있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뭐 암호화폐가 떨어지니까 같이 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만큼 또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연관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을 또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한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비트필승님께서 디파이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디파이 쪽에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코인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디파이 자체가 지금 정확한 이제 어떤 개별적으로서 이제 디파이 섹터들 여러 코인들이 있겠는데,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프로젝트 팀의 기획성이 보이는 종목도 사실 지금 현재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디파이 섹터를 발굴해 내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법적인 제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공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개발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지표가 뭐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디파이 섹터를 이제 눈여겨보시고 기다리시는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아까 방금 이제 우리 한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줬던 이 비트코인 체크 포인트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더불어서 덧붙여서 조금 설명드려본다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지금 같은 특히 지금 상승장이 아닌 하락 혹은 횡보 장세에서는 비트코인 동향이 가장 우선적이겠는데, 현재 차트적인 지지 저항대 라인을 그어보면서 유지해주냐 지지해주냐 이런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시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단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저조한 만큼 지지대 라인이 쉽게 뚫리고 기술적인 반등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뚫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CPI 지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둔화되는 수치를 예측해보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세를 가하는 것처럼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시황적인 부분 같이 동반되면서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6월, 7월 금리 인상 0.5% 혹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시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해서 뭐 바뀔 시점도 아닌 만큼 결과 발표 난 이후부터 다시 방향성 재설정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이렇게 또 디파이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또 디파이를 만들기 위해선 이더리움을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좀 간단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디파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디파이를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과의 차별점이 되겠죠. 비트코인은 이거 가지고 지금 뭐 금의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디파이를 만들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더리움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더리움은 정기다, 이거는 가치 수단에 활용이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기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진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뭐 NFT나 저희 뭐 P2E 같은 거 있죠. P2E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다른 파생 상품의 알트코인들도 다 이더리움 기반에 뭐 만들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더리움은 약간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엄마라고 표현을 하죠. 이더리움이 이 생태계 안에서 낳은 자식들이 알트코인들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없다라면 이 다른 알트코인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생태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근데 이 장투, 이제 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투가 어느 게 적합한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이 단점을 확인을 했어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만 활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더리움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수료가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수수료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0 항목에 대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35를 지불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자, 그 말은 즉슨 이제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한 또이또이 뭐 쌤쌤 뭐 이런 내용들에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서 아, 이더리움이 가진 단점, 아, 수수료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걸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택한 게 POS 전환이죠. 어떻게든 수수료를 낮춰보자. 왜냐면 POW일 때는 내가 채굴을 했고 어떤 이만큼 비용을 받아야 나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POS로 전환을 하면 그만큼 이 생산 비용이 줄어들니까 수수료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 또 처음에 이렇게 그 뉴스를 읽어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뭐 POS 전환 관련해서 뭐 이제 난이도 문제 때문에 지금 멈춰 있다. 이걸 뭐 흩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더리움이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과정이지만 이 진화가 순탄치 않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더리움의 대항마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솔라나 같은 것들. 자, 이더리움은 자기만의 구체적인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싼 것부터 탈피해 가지고 나만의 생태계를 만들자. 이 내 생태계에서도 알트코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나온 것들이 솔라나인데 이 솔라나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좀 새는 건데 이제 장투로 넘어가기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어떻게 이 종목의 분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알트들도 큰 대장주라고 하죠. 이 알트들도 조금씩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알트들이 있냐면 일단은 뭐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알트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알트들의 또 장점이 뭐냐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이 솔라나나 카르다노 등 이런 알트코인들의 선물을 좀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검토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 지금 POS가 걱정이 되신다라면 뭐 솔라나라도 이렇게 매수할 타이밍을 가져가실 수 있다. 물론 솔라나도 최근에 문제가 나오면서 좀 흐지부지 되겠지만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개선된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이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솔라나, 뭐 카르다노, 폴카다, 알고랜드 등등 여러 가지 이 코인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이 코인들만 또 들고 가셔도 장투에 도움이 될 거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원수님께서는 이더리움의 체크포인트인 또 수수료 문제 확인해 주셨고요. 또 이더리움의 대항마저 솔라나 코인까지 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께서 생각하시는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 말고 다르게 장투로 가져갈 또 알트코인 종목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근데 이더리움에 체크할 부분 설명드리면서 알트코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도 이더리움 너무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있던 문제성에서 설명드려본다면 이더리움 자체 문제가 아니다. 셀시우스라는 파생 상품에 관련된 파생 상품에 한정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현재 뱅크런 사태로 인한 문제점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일단 또 우려되는 거 장기적으로 우리 이더리움 봤을 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 한수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는 시점이 이제 거의 도래했습니다. 근데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수수료적인 면모 이런 장점도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개인적인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분 증명 방식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제 의사결정권, 한마디로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앙체제 시스템 벗어난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통제권에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신뢰도를 입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누군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아닌 또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해질 수 있는 부분도 꼭 한번 이더리움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혹은 이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아무래도 빠르게 상승치 상승폭을 보일 수 있는 이제 섹터가 저는 이제 P2E 섹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거의 다 대부분이 가치주입니다. 실적주가 없는데 P2E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에 가깝다. 눈에 보여지는 이제 매출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유저 수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지표를 활용하면서 투자 관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질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이제 우리 스탬프와 같은 이제 무브 투원 섹터도 마찬가지고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채굴되는 양에 비해서 소모량이 적어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어떤 오리진이라는 프로젝트에 관련돼서도 이제 지금 현재 업데이트 되었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토지 게임을 이용해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드려 보자면 이제 자연적인 소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 엑시 인피니티를 보고 나서 P2E 섹터의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생태계적으로는 엑시 인피니티보다도 더 다양하지만 대장주가 아닌 만큼 또 매출액이 저조한 만큼 엑시 인피니티를 우리 P2E 섹터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지지선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깨지면서 어디까지 빠질지 전전긍긍해 하신다. 악재가 겹쳐서 불안해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두 가지 중 하나실 겁니다. 자신의 그릇에서 벗어나는 자금을 운용하시거나 혹은 자신의 확실한 지표성 없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실 확률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금을 갉아먹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의 주제로서 장기 투자로 모아가기 종목들 알아봤고요. 또 전문가님들께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솔라나, 그리고 P2E 섹터까지, 엑시 인피니티까지 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실 전문가분들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가 이제 내일 새벽에 좀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FOMC는 지금 시장이 많은 예측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이 예측하는 건 0.75%, 약간 75bp죠. 이거의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할 것이다. 6월부터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밤새 또 시장에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가 당장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위축될 거 없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내용이다. 다만 이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내용도 반영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부터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 동향까지 계속 횡보할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인 썰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인 2부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 한 수
전문가님께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이동평균선과 또 골든,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분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너무 흔하게 많이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 같은 부분도. 근데 제가 이걸 좀 다뤄드리는 내용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바닥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뭐 손가락 막 빨면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도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왜 너무 이 기초적인 너무 누구나 아는 것부터 하냐? 이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바닥부터 쌓아갈 때 혹시나 놓친 부분들이 있을까? 그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또 앞으로 상승장 때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혹시 여기에 뭐 다른 뭐 지표들 더해서 보면 더 매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실점 매매 정석, 뭐 코인한수 암호화폐 실점 매매 관련 내용이고요. 자,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골든과 데드크로스 내용입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동평균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땡땡일간의 주가의 평균값을 선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5일과 20일, 60일 쓰는데 오늘은 120일 뺐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간단히 캡처를 해왔어요. MA라고 해서 이게 Moving Average죠. 그래서 MA를 약자를 해서 5일, 20일, 60일로 나눠지는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 색깔이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골든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상승하는 것.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하락하는 것. 자, 이거는 쉬워요. 골든크로스 뚫고 상승하려면 단기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데드크로스 뚫고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내려가려면 이 단기가 위에 있다가 내려온 거니까 전체적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겠죠. 그 옆에 제가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자, 빨간색 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가는 이 시점 있죠. 이 부분을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이 제가 아까 5일과 20일, 60일을 연결해 드렸잖아요. 지금은 선이 2개인데 뒤에 보여드릴 거는 선이 3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골든크로스에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가야 될 부분들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데드크로스, 자,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단기가 위에 있어야 뭐 하락을 하던가 말던가 할 텐데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때마침 있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이 부분을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이 포인트겠죠. 이 부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뒤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아무거나 캡처를 해왔어요. 어차피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 텐데 매수 저기 보면 이평 매매 전략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평 매매 전략인데 이거는 어떠한 캔들이든 어떠한 지표든 가져오셔도 여러분들을 이해를 설명을 좀 쉽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해놨어요. 앞에 여기 5일이 파란색이죠. 20일이 노란색이고요. 60일이 여기 뭔 색이냐 이거 약간 빨간색이 있는데 요 색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을 한번 뚫는 이 구간이 있죠. 여기가 골든크로스라고 했는데 제가 선을 3개를 들고 가니까 이 선들 사이에서 그러면 20일이 60일을 뚫는 골든크로스도 있어야겠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5일이 60일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또 생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이 많아지니까 내가 골든크로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선의 교집합이 3개가 돼야 한다. 교차가 3개가 이루어져야 완벽한 골든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이 3개니까 선이 3개. 선이 3개니까 이 골든크로스를 만족하기 위한 교차도
3개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다 지우고 파란색 선이 지금 노란색 선을 지나죠. 이 부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 평매매 전략인데 그러면 저는 이때 이렇게 가져갈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파란색 단기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으니까 이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 매수를 해서 이 선이 뚫고 내려오기 전까지 들고 있는 거죠. 자,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얘가 결국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못 뚫었어요. 못 뚫고 내려와가지고 이 결국에는 다시 떨어지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가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 부분을 이어가면 똑같아요. 여기도 이어졌어요. 5일, 20일, 60일로 이어지는 이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이 있어요. 5일이 20일, 60일을 순식간에 뚫었어요. 그럼 여기가 정말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매수 포인트 하나 들어갔다가 이 5일이 나는 이 노란색을 뚫기 전까지만 들고 있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매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쉽게 또 지우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사셔서 가격은 얼마인지 제가 적어 놓진 않았어요. 이때 사셔서 이때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꼭 이게 성공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뒤에 또 실패 사례도 몇 개 놔뒀는데 그건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실패 사례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못 들고 가니까 여기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약 익절이라도 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볼 수 없는 구간이 있었다. 다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떨어지고 나서 이때 매수 포인트 들어가죠. 매수 포인트 들어갔고 근데 내가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 밑으로 내려오면 팔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보다 높은 곳에서 사서 낮은 곳에서 파는 이런 실패의 구간도 나오기는 마련입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을 뚫었고 또 파란색 선이 또 빨간색 선을 뚫었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 매수 타이밍이 하나 나왔고 그 이후에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 매도 타이밍이 하나 나왔어요.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며칠 지나서 또 나왔다 이 말이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때 매수를 하셨어요. 이때 매수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을 뚫었으니까. 근데 뚫고 내려왔는 이 부분이에요. 그럼 난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판 거잖아요. 수익을 손해를 보셨어요. 또 이어지면 자,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을 뚫었습니다. 또 파란색 선이 또 이 빨간색 선을 뚫어서요. 좋은 모습을 이어갔다. 그럼 나는 이때 사서 이게 뚫기 전까지 들고 있겠다. 근데 뚫지 않았죠.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이 차트가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셔서 여기에 파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또 이 이동평균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이 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추세선이라고 해요. 이거의 기울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게 200원에 샀으면 적어도 이렇게 많이 이 정도까지 오르면 적어도 1000원까지 되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매도 방법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좀 빠르게 자주 하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좀 자주 보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왜 될 것 같냐면 선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 짧게 이 사이 짧게 이 안에서 많은 라인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횡보 라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좀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다. 자, 근데 이 횡보 라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선이에요. 이 선. 요게 60일 이동 평균선이죠. 요게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선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6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 라인이 얘가 다른 그 선들보다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은 5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5일 동안에 이 가격의 평균값을 내는 건데 60일 같은 경우는 60일 동안의 평균값을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좀 밀려서 따라가겠죠. 그렇다는 뜻은 선을 제가 간단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자,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려면 다른 코인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한 여기쯤에 이렇게 내려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60일 이동 평균선만 보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뒤처진 감이 있다. 그래서 이 6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많이 보셔야 돼요. 기울기. 자, 기울기라는 뜻은 얘가 현재 완만하냐, 현재 이렇게 이 정도의 기울기냐, 아니면 이렇게 꽂아 내려가고 있는 기울기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냐에 따라서 매수를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요런 기울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뜻은 어느 정도 하락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웬만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다 하락을 했고 횡보 구간이 길어졌다. 그러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파악을 하시니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만 여기 결국에는 또 뚫는 구간이 있죠. 이때 매수를 하시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기울기에 관련해서 혹은 또 이제 하락하는 시점이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앞에서 파란색 선이 노란색 선을 뚫기 전까지는 들고 있겠다. 그런데 이때 매도를 하셨죠. 이때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때 매도를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매도를 안 하니까 여기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여기서 벌 수 있는 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여기서 파시고 여기서 파시는 것처럼 손해를 보시면서 매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라는 게 정말 좀 어렵습니다. 이것만 보고 매도하기에도 어려운데 당장 이걸 모르고도 매도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 이때 매도 잘 하셨다.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나는 이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 이때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나는 여기서 또 매도 손 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수해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갔으면 좋고 안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선이 이어진다 하면 여기서 매도. 결국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수익, 그 다음에 손절, 그 다음에 약 손절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으로 이때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선이 완만해지죠. 완만해지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은 느리게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얘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면 다른 코인들은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선이 이렇게 좀 과하게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때 매수 타이밍, 그다음에 또 요거 매수 타이밍 넘어가면서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이때 매도하시는 거예요. 요때 매수하셔서 이때 매도하시는. 자, 혹시나 나는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매도하는 타이밍은 똑같아요. 매도하는 타이밍은 똑같은데 매수하는 타이밍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과 60일을 뚫었을 때 두 가지의 이 교점을 뚫었을 때가 한 번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선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니까 뭐 나는 자주 매도를 해야 된다. 왜냐면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5일 이동 평균선은 5일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좀 귀찮다. 좀 더 길게 보고 트렌드 방향성을 보고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아까 제가 3가지의 교차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개만 만족을 해도 매수 타이밍이 되고 제일 좋은 건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3개가 교체가 됐을 때. 자, 3개가 교차가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도 알 수 있죠. 다 지우고요. 자, 첫 번째 교차, 두 번째 교차, 세 번째 교차. 맞죠? 여기서 5일이 20일도 뚫었어요. 5일이 60일 뚫었고요. 그다음에 20일이 60일 뚫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5일선, 21선, 61선으로 이어지는 숫자가 밑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이렇게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언제 사냐면 이때 사요.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면 이때 뭐 3가지 만족 다 했잖아요. 만족 다 했으니까 이때 사시는 거죠. 그럼 이때 사시면 근데 이때 사신다라는 뜻은 여러분들 이때 사신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여기와 여기를 비교를 하자고요. 당연히 밑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은 있겠죠. 근데 더 안정적인 접근법은 이게 맞습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 부분은 똑같아요. 이 부분도 열심히 보시는 것처럼 선들이 가까워졌어요. 60일, 5일, 20일 가까워졌는데 이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때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 적어도 내가 이거 아니고 요거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또 수익이 더 좀 많이 낮아졌겠죠. 똑같아요. 요 부분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었습니다. 자, 다시 지울게요. 자, 지우고 그렇게 돼 보니까 우리가 꼭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요때 매도를 했어요. 네. 이렇게 짧게 갈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손실을 보실 수 있는 영역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제가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매수 매도를 좀 자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너무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 있죠. 여기서 얘 뚫었고, 다음에 못 뚫었고, 못 뚫고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는 좀 매수 매도가 좀 어렵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래에서 올라올 때 2개의 선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매수 타이밍이 좋고 60일 이동 평균선은 늦게 따라온다. 얘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 좀 이렇게 가면 매수 타이밍이 또 맞겠죠. 그래서 요때 요 2개지만 또 체크해 주셔도 여러분들 또 매수 매도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너무 쉬운 내용을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쉬운 거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을 때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럼 매도 타이밍은 반대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떨어질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인한수 전문가님께서 이동평균선 또 골든 데드크로스까지 봐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또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서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